꽃집의 재개장을 앞두고 두 사람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다. 지우는 육체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티를 냈지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과 함께 새로 들어온 화분들을 옮기고 가게 앞 작은 정원을 꾸몄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지난 2년간 서로에 대해 얼마나 몰랐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은 함께 저녁거리를 사러 시장에 갔고 늦은 밤 해변을 산책했으며 작은 영화관에서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았다. 그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깊이 연결되었다. 지우는 서연의 소박한 웃음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고 서연은 지훈의 다정한 눈빛 속에서 굳건한 사랑을 확인했다. 마침내 바다를 담은 꽃집이 다시 문을 여는 날이 밝았다. 가게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따뜻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서연의 가게 재개장 소식에 온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찾아왔다. 가게 안은 축하, 인사와 웃음소리, 그리고 향기로운 꽃 내음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자신을 응원해주는 이웃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우는 가게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람들 속에서 햇살처럼 환하게 빛나는 그녀를 보자 그의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활짝 피워낸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는 그런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다. 그날 저녁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고 가게에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지우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하고는 할아버지에게 그녀를 정식으로 소개했다. 할아버지, 제 곁에 있는 사람 한서연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자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화면 너머의 강 회장은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 회한과 미안함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동시에 떠올랐다. 내가 틀렸었다. 너희 두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었구나.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말했다. 아가, 우리 지훈이 곁을 지켜주어 정말 고맙다. 부디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다오. 할아버지의 축복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주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최윤희와 그녀의 가문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렀고 진순그룹은 유성유통을 성공적으로 인수한 후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 더욱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지우는 회장직에서 한 발 물러나 서울과 남해안을 오가며 일과 사랑의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손을 잡고 밤바다를 걸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서로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다. 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자신의 앞으로 돌려 세웠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작은 들꽃 모양의 소박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서연 씨, 예전에 나는 당신에게 계약서를 내밀었소.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내 진심을 주고 싶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주었다. 나와 다시 시작해 주겠소. 이번에는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로서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나누며 당신의 곁에서 늙어가고 싶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 한마디에 지우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파도 소리가 들리는 작은 해안가 마을에서 비로소 완성되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들은 수많은 시련과 오해를 거쳐 서로의 유일한 운명임을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나 계산이 아닌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임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별빛이 쏟아지는 바다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다.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가 미끄러지듯 놓였다. 마찰음 하나 없이 부드럽게 움직인 그 소리는 거실의 정막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강지우는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댄 채 감정 없는 눈으로 맞은편에 앉은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지난 2년간 그랬던 것처럼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고 그 어떤 미세한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의 마지막 단계를 처리하는 최고 경영자의 얼굴이었다. 오늘로 정확히 2년이군.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은 이행되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 안에는 어떤 아쉬움이나 회한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이 지긋지긋한 의무의 끝을 알리는 해방감만이 옅게 배어있을 뿐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혼 서류와 최종 정상음이 들어있는 계좌 정보요. 확인하고 서명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요. 한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시선을 들어 지훈을 마주보았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날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그녀를 향해 따뜻하게 빛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류 봉투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 가볍고 얇은 종이 뭉치가 마치 천근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지만 떨림 하나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 침착해서 지우는 순간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할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시작했던 계약 결혼. 진숭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굳히기 위해 필요했던 방패막이. 그 모든 역할의 끝에서 그는 당연히 서연이 눈물을 보이거나 혹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처럼 예측 불가능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연은 봉투를 열어 안의 서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차분한 눈동자가 인쇄된 활자 위를 천천히 훑었다. 위자료 재산 분할 없음, 비밀 유지 의무 조항. 모든 것이 그들이 처음 약속했던 그대로였다. 그녀는 이 관계가 철저한 비즈니스였음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사랑이나 애정 같은 감정은 처음부터 배제된 거래.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이제 그 대가를 받고 떠나면 그만이었다. 문제없어요. 모든 조건이 계약대로 이행되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처럼 맑았지만 그 안에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함께 들어있던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 옆 서명란에 망설임 없이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한서연, 그 이름 세 글자가 2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서류를 다시 지훈 쪽으로 밀어주었다.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단호했다. 지훈은 그녀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신경에 거슬렸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미련을 갖기를 바랐던 것일까? 아니, 그럴 리 없었다. 그는 단지 이 거래가 너무나 깔끔하게 끝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허무함을 느끼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도 자신을 위해 빛나고 있지 않다는 공허함이 문득 그를 덮쳤다.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없었지만 지훈의 심장을 미세하게 긁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돈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테니. 그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지난 2년을 돈으로만 평가하는 잔인한 말이기도 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체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돈이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죠. 하지만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는 있겠네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짐은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다. 이 넓고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그녀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곳에 뿌리 내릴 생각이 없었고 지훈 역시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가구와 장식품은 최고급이었지만 그 어디에도 따뜻한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전시장이나 호텔 스위트룸 같았다. 그녀는 이 공간의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투명인간처럼 겉돌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지훈의 할아버지 강 회장의 환영에 머물렀다. 그는 그녀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던 사람이었다. 지훈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회장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없이 평온했다. 마치 오랫동안 머물렀던 호텔에서 체크아웃하는 손님처럼.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또각거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구두 소리가 멈추고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딸깍 하는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세상이 두 개로 나뉘는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렸다. 텅 빈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언제나 그녀가 앉아있던 소파의 한쪽 구석, 그녀가 읽던 책이 놓여있던 사이드 테이블, 그녀가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던 주방, 그 모든 공간에서 그녀의 존재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이것이 그토록 원하던 자유인가? 그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심장은 오히려 더 무겁게 가라앉는 것일까? 그는 소파로 걸어가 그녀가 서명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단정한 필체는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1층 버튼을 눌렀다. 닫히는 문틈으로 그녀가 살았던 펜트하우스의 복도가 마지막으로 보였다. 숫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애써 덤덤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지난 2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지훈을 만났을 때의 차가운 눈빛, 결혼식장에서의 형식적인 입맞춤, 그리고 매일 밤 다른 방을 쓰며 철저히 지켜줬던 그들만의 규칙들. 그녀는 돈 때문에 자신을 팔았다고 생각했다. 병든 어머니의 수술비와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얼음장 같은 그 남자에게서 아주 작은 온기를 발견하곤 했다. 무심한 척하면서도 그녀가 아플 때 약을 챙겨주던 모습, 할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감싸주던 순간들. 그 작은 기억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은 그의 의무감 때문이었거나 혹은 할아버지의 눈을 의식한 영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에게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진순그룹의 안주인 역할에 충실했던 고용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흐르려는 눈물을 재빨리 닦아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한서연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강지훈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로비를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자 비로소 현실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저 높은 곳에 있는 그 남자는 지금쯤 홀가분한 마음으로 축배를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의 낡은 보금자리를 향해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 불빛들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한편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은 지우는 서재로 들어가 위스키 병을 꺼내 들었다. 그는 얼음도 없이 독한 술을 잔에 따랐다. 술기운이라도 빌리지 않으면 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단숨에 잔을 비웠다. 강렬한 알코올이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그녀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는 서영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결코 비굴하지 않았던 그녀의 당당한 눈빛. 계약 조건을 설명할 때도 두려움 없이 조목조목 따져 묻던 영민함. 그는 단지 그녀가 자신의 아내 역할을 수행할 만한 그릇이라고 판단했을 뿐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여자였다. 그녀는 그의 사생활에 결코 간섭하지 않았고 언제나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그의 건강을 챙기고 복잡한 집안 대소사를 완벽하게 처리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의 삶에 스며들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아주었다.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녀가 받는 돈에 포함된 서비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녀의 행동들 속에는 계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또 한 잔의 위스키를 따랐다. 최윤희가 돌아오면 이 공허함이 채워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윤희의 화려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서연의 단아하고 희생적인 모습과 겹쳐지자 역겨움이 치밀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가장 중요한 기둥 하나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녀는 이제 그의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다. 이혼 후 첫날 강지훈은 해방감을 만끽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중요한 이사회에 참석해 새로운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통과시켰다. 날카로운 분석과 거침없는 결단력은 그가 왜 진숭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지를 증명하는 듯했다. 회의가 끝난 후 임원들의 아첨과 찬사가 쏟아졌지만 그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저녁에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갔다.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클럽의 BIP룸은 그의 귀환을 환영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걸 축하한다, 지훈아. 친구 중 한 명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외쳤다. 지훈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잔을 부딪혔다. 시끄러운 음악과 현란한 조명, 아름다운 여자들의 웃음소리. 그가 지난 2년간 그리워했다고 믿었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허전했다.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그는 문득 서연을 떠올렸다. 이런 자리에 참석할 때면 그녀는 언제나 완벽한 모습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옷차림과 기품 있는 태도로 까다로운 재계 인사들의 아내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그녀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지훈의 품격은 한 단계 높아졌다. 무세운 생각을 그렇게 해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옆에 앉은 여자가 그의 팔에 몸을 기대며 속삭였다. 짙은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여자를 밀어냈다. 서연에게서는 언제나 은은한 비누 향이나 옅은 꽃향기가 났다.
그는 갑자기 이 모든 것이 지독하게 천박하고 의미 없게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클럽을 빠져나왔다.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는 깊은 정적과 마주해야 했다. 집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다. 그는 냉장고를 열어 생수를 꺼내 마셨다. 언제나 채워져 있던 레몬을 띄운 시원한 물 대신 밋밋한 생수가 그의 갈증을 달래주지 못했다. 그는 냉장고 문을 거칠게 닫았다.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서연의 부재가 그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최윤희였다. 그의 전 여자친구이자 그가 서연과 결혼하기 전까지 만났던 여자.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지훈 씨 이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힘들지는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계산된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혼이 자신에게 힘든 일이 아니라 해방이라고 믿었기에 그 위로가 우습게 들렸다. 괜찮아. 별일 아니었어. 그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일 저녁에 시간 어때?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녀의 집요함에 지훈은 피곤함을 느꼈지만 어차피 공허함을 다른 무언가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지못해 약속을 잡았다. 어쩌면 윤희가 서연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희망을 품었다. 한편 한서연은 지훈의 집을 나온 직후 자신의 낡고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밤새 뜬 눈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빚을 청산하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2년간의 운이제니엘을 견뎌낸 유일한 이유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은행으로 가 지훈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인출했다. 그리고 곧장 사채업자들을 찾아가 남은 빚을 모두 갚아버렸다. 돈다발을 세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어서 그녀는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주치의를 만나 앞으로의 치료 계획과 비용에 대해 상담하고 밀린 병원비를 완납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했어요.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잠들어 있는 어머니를 보며 속삭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가족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다했다는 안도감과 이제부터는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정리한 서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쓰던 휴대폰 번호를 해지하고 남은 돈을 다른 은행의 새 계좌로 옮겼다. 그리고 강지훈이나 진순그룹의 사람들이 자신을 찾지 못할 조용한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울역으로 가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가장 빨리 출발하는 남쪽행 기차표를 샀다.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되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저녁 지훈은 약속 장소인 고급 레스토랑에서 윤희를 만났다. 윤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지훈의 맞은편에 앉아 마치 자신이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지훈 씨,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 여자 정말 답답하지 않았어. 배경도 없는 주제에 진숭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했잖아. 윤희의 말은 지훈의 심기를 건드렸다. 서연은 단 한 번도 진숭그룹의 배경을 이용해 사치를 부리거나 권력을 남용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조용히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했다. 그는 윤희의 천박한 질투심과 서연의 고고한 품격이 극명하게 비교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식사 내내 윤희는 자신의 이야기만 떠들었다. 새로 산 명품 가방, 최근에 다녀온 해외여행, 그리고 자신들의 재결합을 암시하는 말들. 지우는 음식의 맛도 와인의 향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식사 때면 언제나 그의 건강을 생각해 메뉴를 골랐고 그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었다. 지훈 씨,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 어때? 이제 방해물도 사라졌잖아. 식사가 끝날 무렵 윤희가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치며 말했다. 지훈은 마치 벌레에 닿은 것처럼 질색하며 손을 뿌리쳤다. 그의 차가운 반응에 윤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헛소리하지 마. 우린 이미 끝난 사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서를 집어들었다. 당황한 윤희가 그를 붙잡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왔다.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는 지독한 자기 혐오에 시달렸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서연의 빈자리를 다른 누구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기차는 몇 시간을 달려 낯선 해안가 마을에 작은 역에 멈춰 섰다. 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기차에서 내렸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시원한 바람이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역을 빠져나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눈앞에 탁 트인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지난 2년간 그녀를 억압했던 모든 소음을 지워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고 있었다. 최윤희와의 재앙 같은 저녁 식사 이후 강지훈의 삶은 더욱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는 이제 색을 잃고 공허한 시간의 나열일 뿐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너무나 고요한 집안의 공기에 잠을 깼다. 완벽하게 정돈된 침실 자동으로 열리는 커튼, 그리고 그의 동선에 맞춰 켜지는 조명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 바로 사람의 온기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방으로 향했다. 언제나 그를 위해 준비되어 있던 따뜻한 커피와 간단한 아침 식사는 당연히 없었다. 대신 전문 고용인이 차려놓은 마치 호텔 룸서비스 같은 완벽하지만 영혼 없는 음식이 그를 맞았다. 그는 한 입도 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입맛을 완전히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서연이 만들어주던 특별할 것 없었지만 정성이 담겼던 음식들이 미치도록 그리웠다. 회사의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의 전설적인 집중력은 온데간데 없었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임원들은 그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고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김 비서의 얼굴에는 날이 갈수록 수심이 깊어졌다. 그는 자신의 상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다 말고 모든 것을 책상 위로 쓸어버렸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젠장, 그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서류의 모든 글자들이 한서연의 얼굴로 변해 그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무심한 눈빛, 체념한 듯한 미소, 그리고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던 모습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태를 견딜 수 없었다. 이 감정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는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만 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한서연 씨의 행방을 알아봐. 진숭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찾아내. 이건 명령이야.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공허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는 지훈의 집무실을 나와 진숭그룹의 보안팀과 정보팀에 비상지시를 내렸다. 대한민국에서 진숭그룹의 정보망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김 비서는 길어야 하루 이틀이면 한서연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들어오는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한서연은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그녀의 휴대폰은 해지되었고 은행 계좌는 모두 정리되었으며 지인들과의 연락도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 그녀가 살던 옥탑방은 이미 다른 사람이 계약했고 그녀의 어머니가 입원했던 병원에서도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틀 후 김 비서는 무거운 표정으로 지훈의 앞에 섰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직까지 한서연 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이 끊겼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을 짓누르는 상실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그에게서 그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도망쳤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반면 한서연의 세상은 평온과 희망으로 가득 차고 있었다. 그녀가 정착한 작은 해안가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했다. 그녀는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버려진 창고를 발견했다. 낡고 허름했지만 커다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그곳을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가진 돈의 일부를 털어 창고를 계약하고 직접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다. 낡은 페인트를 긁어내고 하얗게 새로 칠했으며 삐걱거리는 문을 수리하고 깨진 유리창을 갈았다. 매일 땀 흘려 일하는 것은 고됐지만 그녀의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기쁨이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그녀는 새벽마다 열리는 지역 꽃시장을 찾아가 싱싱한 꽃들을 사왔다. 꽃들을 다듬고 배치하며 그녀는 잊고 있던 자신의 재능을 다시금 발견했다. 그녀의 손길을 거친 꽃들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생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게 이름을 바다를 담은 꽃집이라고 지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물론 문득문득 강지훈이 떠오를 때도 있었다. 특히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볼 때면 그의 넓은 등과 고독해 보이던 옆모습이 생각나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그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신을 완전히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그를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그와 그녀는 이제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외지인인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옆집 식당 아주머니는 끼니를 거를까봐 걱정하며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낡은 배를 수리하던 어부는 그녀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다. 서울의 삭막하고 계산적인 인간관계에 지쳐있던 그녀에게 이곳 사람들의 순수한 친절은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비로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한 달의 시간이 흐른 후 낡은 창고는 아름다운 꽃집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하얀 벽과 원목 가구, 그리고 형형색색의 꽃들이 어우러져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공간이 탄생했다. 서연은 가게 앞 작은 간판을 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지난 2년간 잃어버렸던 혹은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자신의 진짜 미소였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불 꺼진 자신의 집무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한서연에 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내용은 한 달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소재지 불명. 그 네 글자가 붉은 낙인처럼 그의 눈을 아프게 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를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후회와 그리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의 지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소연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강지훈의 조바심은 집착으로 변해갔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진숭그룹이 사람 한 명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애꿎은 아랫사람들에게 향했고 회사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밤마다 독한 술에 의지해 잠을 청했지만 꿈속에서조차 그녀의 뒷모습이 아른거려 편히 쉴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던 남해안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이 더디다는 보고를 받았다. 현지 주민들의 반발과 복잡한 인허가 문제가 얽혀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평소라면 담당 임원에게 모든 것을 맡겼겠지만 이번에는 inexplicably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겠다는 충동을 느꼈다. 이 지긋지긋한 사무실과 텅 빈 집을 벗어나 어디든 떠나고 싶었다. 김 비서, 남해안 출장 준비해. 내일 아침 바로 출발한다.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김 비서는 놀랐지만 반문하지 않고 즉시 준비에 착수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지훈은 헬기에 몸을 싣고 남쪽으로 향했다.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빠르게 변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안개처럼 흐렸다. 그는 단지 이 출장이 잠시나마 머리를 식힐 기회가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사업 부지에 도착한 그는 실무팀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완만한 구릉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은 리조트 부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눈앞의 아름다운 풍경에 전혀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다. 만약 서연이 이곳에 함께 왔다면 그녀는 이 바다를 보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답사 일정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자 그는 실무팀을 먼저 서울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자신은 하루 더 머물며 주변을 둘러보겠다고 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강한 이끌림 때문이었다. 그는 차를 몰아 리조트 부지에서 멀지 않은 작은 해안가 마을로 향했다. 좁은 골목과 낡은 건물들이 정겨운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그는 차를 세우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한참을 걷던 그의 발걸음이 한 가게 앞에서 우뚝 멈춰 섰다. 하얀색 외벽에 파란색 문이 달린 작고 아담한 꽃집이었다. 바다를 담은 꽃집. 소박하지만 감각적인 간판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게의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마치 그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다. 그는 홀린 듯이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딸랑,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냈다. 가게 안은 향긋한 꽃 내음으로 가득했다. 잘 다듬어진 꽃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앞치마를 두른 채 꽃을 다듬고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여자가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강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한소연이었다. 그가 미치도록 찾아 헤맸던 그녀가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알던 한소연이 아니었다.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입가에는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체념을 담고 있지 않았다. 대신 평온함과 자신감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서연 역시 문을 열고 들어선 남자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가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강지훈.
그녀가 애써 지우고 도망쳤던 과거의 모든 것이 그의 모습으로 되살아나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가 힘들게 쌓아 올린 평화로운 일상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얼굴에서 모든 감정을 지워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감추며 허리를 숙여 가위를 주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서서 그를 완벽한 타인으로 대하기로 결심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떤 꽃을 찾으시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더없이 침착하고 사무적이었다. 그녀의 반응에 지우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눈물을 보이며 자신을 원망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당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그가 간신히 목소리를 뱉어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뒤섞여 심하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다. 보시다시피 꽃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꽃이 있으시면 골라보세요. 예쁘게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질문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다시 한번 손님과 주인의 관계로 선을 그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지훈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찾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소. 그가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길을 피했다.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스쳤다. 손님,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 용건이 없으시면 이만 나가주시겠어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제야 가게 안쪽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왔다. 아가씨, 지난번에 주문했던 국화 좀 내어줘. 오늘 우리 영감 제사라서. 할머니는 지훈을 한번 쳐다보고는 곧장 서연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말했다. 서연은 지훈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할머니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네, 할머니, 이쪽에 준비해 두었어요. 날이 추운데 조심해서 가세요. 그녀는 미리 포장해둔 국화 다발을 할머니에게 건네며 안부를 물었다. 그 모습은 이 마을에 완벽하게 녹아든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지우는 그 순간 자신이 철저한 이방인이자 불청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만든 새로운 세상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할머니가 가게를 나가자 서연은 다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어떠한 동요도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강지훈 씨, 당신과 저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여긴 제 소중한 공간이니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떠나주세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지훈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게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가게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나간 것을 확인하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꽃을 다듬기 시작했다. 그 평온한 모습이 그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그는 그녀를 찾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소연의 꽃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강지훈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진숭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었다. 지금 그는 그저 사랑했던, 아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여인에게 철저히 거부당한 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가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서울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정말로 그녀를 영원히 잃게 될 것 같았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로의 복귀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 스위트룸을 장기 임대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한 김 비서의 당혹스러운 질문에는 리조트 프로젝트를 위해 현지 민심과 상권을 직접 파악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댔다. 하지만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일이 아니라 오직 한서연이라는 단 한 사람을 향한 집요한 미련이라는 것을. 다음 날부터 지훈의 어설픈 추적이 시작되었다. 그는 아침 일찍 값비싼 수트를 차려입고 그녀의 꽃집으로 향했다. 마치 중요한 계약을 앞둔 사람처럼 비장한 표정이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서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그를 다른 손님과 똑같이 대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꽃을 찾으시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욱 건조하게 들렸다. 지훈은 가게 안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그다운 방식으로 그녀의 환심을 사려 했다. 여기 있는 꽃 전부 다 사겠소. 그의 말에 서연은 어이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손님, 장난이시라면 다른 곳에 가서 해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일하는 중입니다. 그녀는 그의 돈이 자신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장난 아니오. 진숭그룹에서 새로 짓는 리조트 로비에 장식할 꽃들이 필요해서 그렇소. 그는 그럴듯한 변명을 둘러댔다. 하지만 서연은 속지 않았다. 그 정도 규모의 주문이라면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절차에 맞춰 제안서를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섞어 제 일을 방해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녀는 그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고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의 첫 번째 시도는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그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서연의 가게가 입주한 건물의 주인을 알아내고 시세의 몇 배를 줄 테니 건물을 팔라고 제안했다. 그가 건물주가 된다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자신과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계획 역시 서연에 의해 무산되었다. 서연은 건물주로부터 지훈의 제안에 대해 전해 듣고는 즉시 그를 찾아갔다. 그녀는 분노로 타오르는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돈과 권력으로 제 삶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가 처음으로 그에게 감정을 터뜨린 순간이었다. 그녀의 외침은 지훈의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이 정도의 감정이라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일말의 희망을 느꼈다. 그의 집요한 방문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그는 매일 다른 핑계로 꽃집을 찾아왔다. 때로는 말없이 꽃만 한 송이 사서 돌아갔고 때로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 몇 시간이고 그녀를 지켜보기도 했다. 그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금세 소문이 퍼졌다. 서울에서 온 번쩍이는 신사가 새로 생긴 꽃집 아가씨에게 반했다는 이야기는 작은 마을의 좋은 가십거리였다. 서연은 그의 존재가 점점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밤에는 잠을 설쳤고 낮에는 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가 힘들게 되찾은 평화가 다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그녀는 그가 머무는 호텔로 직접 찾아갔다. 그녀는 로비에서 그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내려와 달라고 말했다. 호텔 앞 해변에서 두 사람은 마주섰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강지훈 씨,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이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당신의 행동은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상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제 세상에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며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 멀리 달아날 뿐이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묻고 싶었어.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질문에 서연은 허탈하게 웃었다. 의미요, 우리는 계약 관계였어요. 저는 돈을 받고 당신의 아내 역할을 연기했고 당신은 그 대가를 지불했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잔인한 진실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이제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니, 나에게 당신은 그 이상이었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이야.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늦었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이미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그건 집착일 뿐이에요.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다. 한편 서울에서는 최윤희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다. 지훈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그가 며칠째 지방 출장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지훈이 남해안의 작은 마을에 머물고 있으며 매일 한 꽃집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그 꽃집에 대해 알아보게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꽃집 주인이 바로 한서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감히 그년이 아직도 지훈 씨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 그녀의 얼굴이 질투와 증오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서연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지훈에게 접근했다고 확신했다. 최윤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한서연에게 지옥을 선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최윤희인데 처리해야 할 사람이 하나 있어. 남해안에 있는 작은 꽃집 주인이야. 조용하고 확실하게. 2번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줘.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서연의 평화로운 일상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한서연과의 대화 이후 강지훈은 무력감에 휩싸여 며칠간 호텔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돈과 권력이 아무 소용없는 벽에 부딪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말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그녀가 겪게 될 고통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그는 멀리서나마 그녀를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 결심이 최윤희가 파놓은 잔인한 함정의 시작을 목격하게 만들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 서연의 꽃집에 대한 악의적인 후기가 올라왔다. 시든 꽃을 비싼 값에 팔았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한 호텔에서 대량으로 꽃을 주문하고는 배달 직전에 갑자기 주문을 취소해버린 것이다. 서연은 이미 주문에 맞춰 준비해둔 수많은 꽃들을 그대로 폐기해야만 했다. 작은 꽃집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전적 손실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인터넷의 악성 게시글을 삭제하고 취소된 꽃들을 익명으로 모두 사들여 자선단체에 기부하게 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소극적인 도움뿐이었다. 그가 직접 나서는 순간 서연의 자존심에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비겁한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윤희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음모는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서연의 숨통을 조여왔다. 서연에게 가장 신선한 꽃을 공급해주던 도매업자가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다른 공급처를 찾아 발로 뛰었지만 모든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 그녀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꽃 없는 꽃집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몰아 몇 시간이나 걸리는 다른 지역의 화훼단지까지 직접 찾아가 소량의 꽃들을 구해왔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일군 소중한 공간을 이대로 잃을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지우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작은 시골 마을의 꽃집 하나를 상대로 지역의 모든 꽃 도매상들이 거래를 끊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분노와 질투로 이성을 잃었던 최윤희. 그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김 비서에게 이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희의 마지막 공격은 서연의 평판을 겨냥했다. 마을에 추악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꽃집 주인이 사실은 서울에서 온 부잣집 남자를 홀려 가정을 파탄낸 꽃뱀이라는 것이었다. 그녀가 받은 돈으로 이 가게를 차렸으며 지금도 그 남자가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덧붙여졌다. 작고 평화로운 마을은 순식간에 험담과 의심으로 들끓었다. 따뜻하고 친절했던 이웃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다. 그들은 서연을 피하거나 혹은 뒤에서 수군거렸다. 그녀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던 식당 아주머니는 더 이상 가게에 들르지 않았고 마주쳐도 쌀쌀맞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사업적인 위기보다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병들게 했다. 그녀는 매일 밤 가게에 홀로 남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이면 그녀는 퉁퉁 부은 눈을 하고도 다시 가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찾아오는 몇 안 되는 손님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로 꽃을 건넸다. 그녀의 그런 꿋꿋한 모습은 멀리서 지켜보는 지훈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일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밀어냈던 이유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과 엮이는 순간 또다시 이런 상처를 받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지훈의 마음속에서 미안함과 죄책감은 이내 들끓는 분노로 변해갔다. 감히 누가 자신의 여자를 이런 식으로 짓밟는단 말인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을 자신의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비서였다. 회장님,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조사 결과를 담은 파일을 지훈의 메일로 전송했다. 파일 안에는 최윤희가 사람을 고용해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증거, 그녀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유성 유통이 꽃 도매업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통화 녹취, 그리고 마을에 소문을 퍼뜨린 사람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주먹을 부르짖었다. 그의 눈은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최윤희 그리고 그녀의 집안은 용서받지 못할 선을 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남녀 간의 치졸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려 한 명백한 범죄였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압도적인 보호 본능이 깨어났다. 이제는 그가 그녀의 방패가 되어줄 차례였다. 김비서로부터 모든 증거를 넘겨받은 강지훈의 눈빛은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의 내면에서 들끓는 분노는 조용한 광기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후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최윤희와 그녀의 가문은 한서연에게 가한 대가를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었다. 그는 즉시 진숭그룹의 법무팀과 전략기획실에 비상 연락을 취했다.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유성유통과의 모든 계약을 즉시 파기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언론 채널을 이용해 유성유통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 증거를 공개해 동시에 적대적 M&A를 준비한다. 그들이 다시는 이 바닥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 수화기 너머의 임원들은 그의 살벌한 목소리에 숨을 죽였다. 진숭그룹이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마침내 이빨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의 복수는 단지 사업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서울에 있는 최윤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의 연락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지훈 씨 웬일이야. 이제라도 내 마음을 알아준 거야. 그녀의 들뜬 목소리에 지훈은 싸늘하게 비웃었다. 네가 한 짓 전부 알고 있다. 순간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그녀가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네가 한서연에게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한 증거 내 손에 있어. 오늘부로 너와 내 집안은 끝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이건 경고가 아니라 선고다.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곧 대한민국 재계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다. 하지만 그 폭풍이 서울에 닿기도 전에 최윤희의 마지막 발악이 서연의 작은 세상을 덮쳤다. 자신의 계획이 탈로 났다는 것을 직감한 윤희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돈으로 고용한 폭력배들에게 연락해 서연의 가게를 완전히 부숴버리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그녀의 희망의 싹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싶었다. 그날 밤 서연이 잠든 사이 2명의 남자가 그녀의 가게로 침입했다. 그들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가게 안에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꽃들은 짓밟혔고 정성 들여 만든 가구들은 산산조각 났으며 커다란 유리창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져나갔다. 서연의 꿈과 희망이 담겨있던 그 작은 공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러 갔다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가게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었다. 밤새 누군가 그녀의 소중한 세상을 잔인하게 짓밟고 간 것이다. 그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깨진 유리 조각과 지시겨진 꽃집들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져 있었다. 그 순간 그녀를 버티게 했던 마지막 실이 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흐흑, 으흑. 그녀는 무너진 가게 앞에 웅크리고 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왜 자신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대체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가게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밤새 서울의 일을 처리하고 동이 트자마자 그녀에게 달려온 참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너져 내린 가게와 그 앞에서 절망에 빠져 울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서연 씨. 그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울기만 했다. 지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처참하게 부서진 가게의 모습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졸랐다. 그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다면 그녀가 이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과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이 주변 CCTV를 전부 확보해. 범인들 오늘 안에 내 앞에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명령은 진순그룹의 회장이 아닌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는 한 남자의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서연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망가진 가게의 잔해와 흙먼지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에 서연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지훈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갈라져 나왔다. 나 때문에 당신이 이런 일을 겪게 됐어. 내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었어.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의 모든 자존심과 오만이 그녀의 눈물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붙잡았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니, 당신이 내 곁을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당신 없는 세상은 나에게 지옥이었어. 매일 밤 당신 생각에 잠을 설쳤고 당신이 없는 집은 텅 빈 감옥 같았어. 내가 원했던 자유는 이런 게 아니었어. 그는 숨도 쉬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토해냈다. 사랑해요, 서연 씨.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 이 어리석은 남자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제발 나에게 당신을 다시 사랑할 기회를 줘요. 내가 당신의 모든 상처를 감싸 안고 평생 당신을 지켜줄게. 다시는 당신이 혼자 울게 만들지 않을게.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자신의 눈물을 떨구며 애원했다. 폭풍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그의 절절한 고백이 울려 퍼졌다. 강지훈의 절절한 고백은 폐허가 된 꽃집의 공기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한서연은 눈물로 젖은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낸 적 없던 남자 언제나 얼음처럼 차갑고 견고했던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의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물과 고통스러운 고백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것을 영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의 진심을 믿고 싶으면서도 과거의 상처들이 끊임없이 경고를 보냈다. 이 남자는 자신에게 돈으로 살 수 있는 아내 역할 이상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의 친절은 언제나 할아버지 앞에서의 영이이거나 계산된 행동일 뿐이었다. 그 깊게 박힌 불신이 그녀의 심장을 올가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뿌리쳤다. 지우는 그 작은 거부의 몸짓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통스러운 눈으로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모르겠어요. 서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동정심이나 죄책감 때문인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자신의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짓밟힌 꽃들과 부서진 가구의 잔해들이 발에 채였다. 지금 제 머릿속은 너무 복잡해요. 제발 저 혼자 있을 시간을 주세요. 그녀는 그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 말은 거절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유예 기간이기도 했다. 지우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고통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순순히 물러났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지만 그녀를 혼자 두지는 않을 작정이었다. 그는 차 안에서 진순그룹의 자원들을 총동원해 폭풍의 뒷수습을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서연의 가게를 부순 폭력배들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들은 곧바로 최윤희의 사주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진순그룹의 강지훈 회장이
전 여자친구인 유성유통의 딸 최윤희를 폭력교사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직접 고소했다는 사실은 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와 동시에 진숭그룹이 유성유통의 비리장부를 검찰에 넘겼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유성유통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최윤희와 그녀의 아버지는 곧바로 검찰에 소환되었다. 이 거대한 사건의 여파는 작은 해안가 마을에도 즉시 전달되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끔찍한 소문이 모두 최윤희라는 한 여자의 질투심에서 비롯된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소문의 피해자인 서연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깨닫게 되었다. 그들을 지배했던 것은 의심과 멸시가 아닌 깊은 죄책감이었다. 가장 먼저 서연을 찾아온 것은 옆집 식당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믿고 아가씨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그녀는 자신이 만든 반찬들을 한가득 들고 와 가게 한쪽에 놓아주었다. 그녀를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서연의 가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저마다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가게를 치우는 것을 돕겠다고 나섰다. 험상궂은 얼굴의 어부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쓸어 담았고 쌀쌀맞게 굴던 잡화점 주인은 따뜻한 음료를 가져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서연은 자신을 외면했던 이웃들이 다시 따뜻한 얼굴로 돌아와 준 것에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지우는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그 어떤 위로보다 그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녀를 도왔다. 그는 진숭그룹의 자회사인 건설사를 통해 한 팀을 꾸렸다. 다음 날 말끔한 차림의 한 남자가 서연을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지역개발을 후원하는 건축회사의 팀장이라고 소개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지역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서연 사장님의 가게를 저희가 무상으로 재건축 및 인테리어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의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고 싶어서요. 그의 제안은 너무나 솔깃했지만 서연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제안의 배후에 강지훈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하지만 건축팀장은 자신들은 진숭그룹과는 전혀 상관없는 독립된 회사라고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는 서연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며 결정은 온전히 사장님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자인 시안 몇 개를 그녀에게 건네주고는 조용히 돌아갔다. 며칠 동안 서연은 홀로 가게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게 내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방식은 그녀의 자존심을 조금도 상하게 하지 않았다. 그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용히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었다. 그의 변화는 진심일까? 그녀는 해변에서 그가 했던 고백을 다시 떠올렸다. 그의 눈물, 그의 절박한 목소리. 그것은 결코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후회하고 있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지난 2년간 상처받은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었다. 그 역시 차가운 가면 속에서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그녀는 가게 앞에 서서 멀리 주차된 그의 차를 바라보았다. 그는 며칠째 저렇게 자신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다가오지도 그렇다고 떠나지도 않은 채. 그녀는 아직 그를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내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건축회사 제안 받아들일게요. 고맙습니다. 문이 열리고 있었다. 아주 조금씩 용서의 문턱을 향해. 한서연이 보낸 짧은 메시지는 강지훈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는 몇 번이고 그 12글자를 반복해서 읽었다.
고맙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용서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 않겠다는 작은 허락이 담겨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답장을 보냈다. 천만에요.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조르거나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다. 진심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부터 꽃집 재건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우는 진순그룹 최고의 건축가와 디자이너를 익명으로 투입했다. 그는 매일 공사 현장을 멀리서 지켜보며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겼다. 그는 서연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디자이너를 통해 그녀가 원하는 스타일과 동선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그녀가 햇빛을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창을 더 크게 냈고, 그녀가 허리를 자주 아파했던 것을 생각해 작업대의 높이를 조절하게 했다. 서연은 몰라보게 변해가는 자신의 가게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그녀가 꿈꿔왔던 것 이상으로 완벽했다. 디자이너는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정확히 구현해냈다. 그녀는 이 모든 세심한 배려 뒤에 강지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훈의 변화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진순그룹 회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평범한 한 남자로 그 마을에 머물렀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수트를 입지 않았다.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셔츠 차림으로 마을을 산책하거나 작은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 그는 서연의 가게 근처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녀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의 시선이 조용히 머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서연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다. 김비서를 통해 그녀가 지난 2년간 꼬박꼬박 친정의 빚을 갚아왔다는 사실과 계약금의 대부분을 어머니의 병원비로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를 뒤늦게 깨달은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과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침묵과 인내가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작은 배려들은 계속되었다. 공사장의 소음이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최고급 방음벽을 설치하게 했고, 서연이 새벽에 꽃시장에 갈 때마다 그녀의 낡은 트럭 뒤를 몰래 따라가며 안전을 지켜주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가게 앞에 놓인 작은 보온병을 발견했다. 안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카페에 따뜻한 라떼가 담겨 있었다. 쪽지나 이름은 없었지만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있었다. 서연의 마음속 얼음벽은 그의 꾸준하고 따뜻한 진심 앞에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라는 사람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을까? 그녀는 이제 그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가게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서연은 직접 내린 커피 2잔을 들고 그가 머무는 호텔 앞 해변으로 향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그곳에서 바다를 보며 서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그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말없이 그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가 조심스럽게 잔을 받아들자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게이츠,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편안해져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칭찬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군요. 그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해변을 걷기 시작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침묵을 부드럽게 채워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정말로 그의 진심이 궁금했다. 지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속죄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내가 당신에게 준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소. 나는 당신이 행복해질 때까지 기다릴 거요. 그의 대답은 서연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는 용서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힘들었던 시절 꽃을 보며 위로받았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지우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는 비로소 한서연이라는 한 여자의 삶의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호텔 앞에 다다랐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저녁 같이 하실래요? 제가 신세진 것도 있으니 이번엔 제가 살게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요. 그것은 거창한 화해도 열정적인 재회도 아니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순간보다 의미 있는 저녁 식사였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서둘러 봉합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며 새로운 관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진심을 향한 길고 긴 여정이 마침내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더 이상 서로를 경계하거나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갓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처럼 서툴고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지훈은 서울의 모든 업무를 김 비서에게 위임하고 온전히 서연의 곁을 지켰다. 그는 더 이상 진순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